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서울행정법원 통해서 저희가 기자의 연결 기사를 보셨는데 일단 일종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 부분을 과연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정직되면서 이른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원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앵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번 징계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끼쳤느냐 여부가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긴급한 징계였느냐 여부도 중요합니다. 긴급한 징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관련된 집행정지를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요한 배경을 돌이켜보면 징계위원회 절차가 곧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 직무를 정지하면 긴급한 필요는 없다라는 게 주요한 배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징계 결자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행정법원의 판단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요. 어쨌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권한은 징계권자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행정부 처분에 대해서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그렇게 쉽게 인용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인용이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소장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요, 이게 임기제의 몰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면, 권력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하면, 자신들에게 칼을 보이면 임기제가 보장된 검찰총장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부적절하고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인용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요, 법과 제도, 규정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다라는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분께서 좀 적절하고 좋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직무배제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것과 2달 뒤에 돌아온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이 좀 다소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그래도 이번 주에 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그 집행정지에 대한 심의의 주요 내용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심의가 주요 사안이 아닙니다. 징계 절차에 위법하냐 적법하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추가로 제기했던 취소 소송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심의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대한 판단은 오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징계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징계위원 구성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방어권을 제대로 부여했느냐, 이 부분도 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규정에 맞지 않은 감정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을 연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정확한 얘기는 오늘은 나올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내일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번에 직무배제 했을 때는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5시에 나왔는데 오늘은 좀 늦게 2시에 했지만 이미 충분히 그 홍 판사 그분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신문 절차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내일 중에는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이 징계위원회에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이용구 법무차관, 본인의 그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 폭행한 그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력이 뭉개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이게 정치권으로도 비화되고 있는데, 사실 법무차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받는 자리는 아닌데, 이 징계위원회 구성이 되는 순간부터 지금 본인의 행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징계위원회가 워낙 추미애 관심사였기 때문에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또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많은 관심이 몰려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이번 달 초에 임명됐던 이 차관이 비록 지난달 변호사 시절이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예. 택시기사 폭행 관련된 논란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고위공직자로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마땅히 마땅하지만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도 얘기하는 정도로 뭐 징계나 뭐 해임 이런 등의 인사조치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더욱더 나아가서 이 검경 수사과 조정의 어떤 정당성까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전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글 흔들 정도의 그런 사안은 아니고 본인이 사과를 했으면 좀 뭐 덮을 수 있는 덮는다는 표현이 좀 적절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예. 근데 그 사과도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논란이 되고 나서 언론에서 야당에서 문제 삼으니까 그러면 운전자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사과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했거나 그 다음날 했거나 예. 이러한 논란이 되기 전에 했었어야죠. 민변 출신입니다.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입니다. 그런 변호사면은 택시기사분을 폭행해도 됩니까? 그리고 사과 안 해도 됩니까? 경찰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제는 택시기사를 폭행을 하고 버스기사를 폭행을 하면 내사종결할 겁니까? 아무런 법적인 문제 조치 안 할 겁니까? 저는 이런 걸 경찰에 묻고 싶어요. 예. 기본적으로 모든 법은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죠. 저분이 권력 실세야. 그러니까 우리 조용하게 넘어가자. 내사 종결하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경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저는 이용구 차관이 잘못 처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차관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4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고요. 오늘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번 청문회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오늘 진행되고 있는 그 전해철 행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예. 또한 지난번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로서 많은 검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고 있고요. 네.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권덕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몇몇 치과 의사 부인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대통령께서 보건행정 관료 출신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또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장 소장께서 오늘 뭐 청문회에 있어서는 뭐 오늘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전해철 후보라든지 권덕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후보들이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됐을 만한데 이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뭐 일탈 행위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수준이 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내일 병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장 관심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얘기 미리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 야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요. 철회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집권당인 민주당의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를 두 분께 차례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변창흠 후보자 구역 김군 관련된 발언은 국민들 앞에서 100번이라도 사과해야 될 만한 큰 실수라고 봅니다. 특히 내일 청문회 장소에서 이미 사과를 한번 했지만 예. 좀 더 진솔한 자세로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거에 잘못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변창흠 후보자를 이런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SH공사 사장 그리고 전국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LH공사 사장을 역임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고요. 특히 전임 장관에 비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주택을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거듭 밝히고 있고 예. 특히 민간 건설업체 등 시장에서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부동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변창 후보자가 과거에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한 흠결이 있긴 하지만 장관으로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자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능력 문제가 있어요. 자질 문제는 도덕성이고 능력 문제는 업무를 잘하냐 못하냐 이건데 예. 능력 문제로 봐서도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게 이분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제일 잘했다고 하는 분. 이분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다, 잘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부적절한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공공임대주택 사시는 분들 못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밥을 사 먹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구의역 김군 걔가 잘못했어. 걔만 잘했으면 이런 사고 안 났어. 예. 이런 천박한 인권의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겠습니까? 능력과 자질 면에서 낙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 어마어마한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그것은 이제 대부분 SH나 LH 공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제보를 해온다는 겁니다. 변창흠 후보자와 함께 일을 했던. 그렇죠. 네. 막말 시리즈를 아마 내일 국민의힘 의원실 쪽에서는 몇몇 의원실 쪽에서는 변창흠 후보자의 막말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아마 뭐 피켓 같은 걸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직원들이 그 청문회장 입구에서 뭐 그런 항의 시위를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정말 이 뭐 SH나 LH공사 사장 때 했던 막말을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그 변창흠 후보자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지금 아직 이제 언론에 보도 안 된 게 논문 표절인데 네. 자기 논문을 자기가 표절해가지고 논문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이런 사항도 제보를 받아서 이런 의혹도 제보를 받아서 내일 밝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했느냐, 잘할 것이냐라는 희망이 없는 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 이런 분을 장관으로 후보자로 임명을 하고 지명을 한 대통령께서 좀 잘못 생각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민정수석실에서는 뭐 했냐, 이런 것도 검증 안 하고 뭐 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의당조차도 지금 이렇게 감싸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뭐 인식을 점검하고 퇴출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시대착오적 인식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글쎄요, 뭐 어떤 좀 입장,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구의역 김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장 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여러 가지 발언의 부적절성을 저도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장관으로서 제가 보기에 충분히 직무 수행이 가능하고 또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회가 통과시킨 종부세법이라든지 임대주택,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를 통한 부동산 안정의 정책과 또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대인들에게 좀 더 보호하려는 정책은 국회에 결정된 거고요. 다만 지난 3년 반 동안 전임 장관, 현재 장관이지만 김영희 장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시장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카드로 변창흠 사장을 뽑은 거고요. 전임 뭐 SH공사 시절의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일탈과 불만이 이런 얘기들은 그 공기업 내부에서의 어떤 개인의 어떠한 문제와 여러 가지 인사 불이익에 대한 감정적 요소가 있었다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내일 청문회장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알리고 도리어 개인적 비위보다는 정책적인 이슈로 국민들 앞에 좀 더 장관으로서 수행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알려주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당 민주당 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야당 때 여당에서 변창흠 후보자와 같은 막말을 하고 그러한 구설수에 오른 분을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후보자로 지명을 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옹호하겠습니까?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발언들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본인 해명을 좀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너그럽고 이해심 깊게 얘기하셨겠냐고요. 역지사지 하시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지명한
청와대에서 지명한 후보라고 해서 옹호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진영을 떠나서 부적절한 후보는 부적절한 겁니다. 그냥 우리 편이니까 옹호하고 감싸고 이런 모습은 집권 여당답지 못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내일 청문회는 참여를 할 네.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퇴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행동들이나 어떤 것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 발언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법적 조치를 할 것 같고 내일 청문회장에서 그동안 많은 제보 받은 것들을 밝힘으로써 이분은 부적절하다.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고 업무 수행도 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청문회는 계속 저희가 좀 지켜보고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를 앞세워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에 야권 내에서 삿바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저분이 지금 등장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이제 야권의 단일화 게임이 저는 순탄치 않을 거라고 보는 편이죠. 결국 저 안철수 대표의 특징은 본인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면 단일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 묘한 그 속성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누가 이길지 질지를 가늠할 수 없는 게임하는 것을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출마 회견을 할 때에 공정한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좋다 이렇게 큰 원칙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것은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고요. 네. 뭐 저희하고 함께 전체적인 경선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후보가 나온 이후에 같이 다시 한번 전체 후보자들을 놓고 범야권 전체에서 한번 경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이 주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안철수 대표 본인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히기 전에 여기 제 옆에 계시는 장성철 소장이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을 출마할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제 예측이요. 어떻게 하다가 맞춘 건데 틀린 예측이 더 많아요. 제가 참모라면은 안철수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하시고 그다음번 2027년 대선을 가시라라고 저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쩌다 맞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예, 출마 선언은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상호 의원의 말대로 이게 단일화와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는 안 될 거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정치로 인해서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쉽게 후보 단일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정의당에서 논평이 나왔던데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주장한 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정의당 입장에도 서울시장 후보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는 야권이다. 야권 후보가 아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고 보수 연대라고 칭해라라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나 우상호 후보께서 안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신 거는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지금 여론조사 상에서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해 보여라고 여론조사가 나오더라도 선거 쉽지가 않아요. 투표율이 낮을 거기 때문에 결속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면은 야권으로서는 분열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그냥 예측된 패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죠.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어떤 길이 야권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길이냐라고 답을 구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합동 경선을 통해서 그냥 단일 후보로 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 안철수 대표가 무슨 처음에는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냥 뭐든지 받아들이겠다 했다가 어제는
아니 그냥 야권 연합 뭐 그런 시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입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도 읽혀지는데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마시고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정권 교체 고두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이겨야 한다. 그러면 단일 후보 해야 된다. 그럼 내 욕심 버려야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민심을 얻는 방향으로 계속 활동을 하셔야 민심을 통해서 경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안철수 대표 측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이 단일화를 둘러싸고서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굉장히 고차방정식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러니까 안철수 나비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먼저 야권에 대해서도 이른바 자천타천으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그런 잠룡들이 과연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박민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선수 선생님께서 거듭 예측했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라고 저도 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숟가락 얹으시는 겁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대권 후보급들이 보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건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우상호 의원께서 출마 선언했고 또 박영선 장관의 거취도 매우 주목되고 있고요. 또 박주민 전 최고위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이고 게다가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을 위해서 더 여권 내 경쟁 구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 대표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또는 정의당이든 모든 정당에서의 서울시장 선거전이 좀 일찍 달라오랐는데요. 저는 결국 내년도 서울시장의 구도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흐름과 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협조하는 서울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흐름이 대결하는 구도가 될 거라고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박민규 교수 말씀에는 이제 여권 주자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 야권에서도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사실 출사표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 이후에 좀 더 나와라 뭐 이런 분위기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나경원 후보 무조건 나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랑 내가 경선을 해? 내 몸값 올라가네? 100% 나옵니다. 고민에 빠진 거는 오세훈 후보입니다. 사실은요. 오세훈 후보가 내년 초에 적절한 시점, 설 전후를 통해서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겠다고 선언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무진 쪽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점과 명분을 본 거였는데 안철수 대표에게 선수를 뺏겨서 지금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는 정치적인 고민에 심각하게 빠져 있어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 되는 것도 문제고 안 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라는 막강한 대선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밖에 없네라는 생각 때문에 대선으로 직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뭐 이해훈, 김선동 뭐 이런 분들 계속 출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출사표 던지신 상황이잖아요. 출마를 하고 뭐 경선하면 좋다라는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판이 커지고 체급이 올라갈수록 선거 전에 경선에 아무래도 많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경선 룰에도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룰을 찾는 것부터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 주자의 경선을 먼저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의 어떤 보수 연대가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짐으로써 서울시장은 더욱더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경선 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 다 정해졌어요. 국민의힘도 다 정해졌기 때문에 예비 경선 한 번 하고요. 본 경선 하는데 예비 경선 때는 당원하고 여론조사 50대 50 하고 본 경선 때는 다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얻는 자가 이번에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죠. 전봉민 의원.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이른바 제2의 박덕흠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핫바 찬스로 재산을 형성했다 이런 의혹들이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불거졌고 이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덕흠 의원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부산 국회의원인 전보미 의원의 부당한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분노하다 못해 허탈한 지경인데요. 2008년도 부산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12년 만에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셨는데 무려 130배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분은 지난 단기간에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해명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130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상상이 안 가네요. 저는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봐요. 출당시키고요,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당협위원장직도 좀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편법 증여 잘못했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3천만 원 줄게, 이거 보도하지 말아줘라고 기자를 매수하려고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범죄 행위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고소고발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조국을 비판을 하고 윤미향 비판하고 추미애를 비판하고 김홍걸, 이상직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민주당 쪽 의원들을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부터 되돌아봐라. 이것이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 드러나면은 법적인 지금 조치가 들어가기 전에라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곧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문제 삼는 거는요.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기자를 매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 얼마나 많길래 3천만 원 가지고 기자를 매수하려고 합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어떻게 국정감사나 국회에서 장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요,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공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